진이야, 정녕 네가 짐승만도 못한 괴물이 되어 10년지기 형제였던 나를 이 차가운 강물에 던지려 하느냐? 들리십니까? 이 형, 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두 마리 용이 동시에 승천하는 기세입니다. 한양 북촌 웅장한 소술대문이 마주보고 선 두 정승의 집에서 동시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당에 쌓인 흰 눈 위로 붉은 복사꽃이 피어나듯 김정승의 집에서는 김진이가, 이정승의 집에서는 이현룡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정의 실세이자 둘도 없는 친우였던 두 아버지는 갓 태어난 아들들의 울음소리에 취한 듯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정승은 허리춤에서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손가락을 거침없이 그었습니다. 자, 이 형, 우리 가문의 우정이 이 아이들에 대해 이르러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생사고락의 맹세를 맺음이 어떠십니까? 붉은 선혈이 옥배에 담긴 맑은 술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정승 역시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끝을 베어 피를 섞었습니다. 두 아버지는 핏방울이 섞인 술잔을 번갈아 마시며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으리라. 진이와 현룡, 이 두 아이가 훗날 서로의 심장이 되고 방패가 되어 이 나라를 이끌게 하소서. 그들의 맹세는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강렬했고 요람 속의 두 아이는 자신들의 운명이 이토록 질긴 붉은 실로 얽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서로를 부르는 듯 목청껏 울어댔습니다. 두 아이는 요람에서부터 한 형제처럼 자랐습니다. 최고급 비단 포대기에 쌓여 서로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걸음마를 뗄 때도 서로의 손을 잡고 의지했습니다. 김정승 대감의 사랑채에는 늘 두 소년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이정승 대감의 서재에는 나란히 앉아 글을 읽는 두 아이의 그림자가 정겹게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시작점 뒤편으로 기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진이는 무엇이든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을 참지 못하는 서슬퍼런 눈빛을 가졌고 이현룡은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밟지 않으려 발걸음을 멈추는 깊은 눈을 가졌습니다. 어느 여름날 두 소년이 정원에서 장기를 두던 중이었습니다. 이현룡이 묘수를 두어 진이의 왕을 위협하자 진이는 갑자기 장기판을 뒤엎어버렸습니다. 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고요한 정원을 깼습니다. 진이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으나 현룡은 묵묵히 흩어진 말들을 주워 담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이야, 화내지 마라. 다음 판에서는 내가 이기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진이는 그날 저녁 자신의 방에서 혼자 장기를 두며 현룡을 이기는 수를 밤새도록 연구했습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자신조차 깨닫지 못한 어두운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성정, 남보다 위에 서야 한다는 집착, 그것은 훗날 그를 괴물로 만들어갈 씨앗이었습니다. 김정승은 그런 아들 진이의 영악함을 제왕의 제목이라 칭송했습니다. 서재로 아들을 불러들여 말했습니다. 진이야, 너는 장차 이 나라를 움직일 인물이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권력은 우정보다 중하고 가문의 영광은 개인의 의리보다 앞선다. 현룡이는 좋은 벗이지만 훗날 내 앞길을 막는 자가 된다면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어린 진이는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나 아버지의 서늘한 눈빛은 그의 가슴속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반면 이정승은 아들 현룡의 어지름을 성현의 자질이라며 아꼈습니다. 현룡아, 권력은 백성을 위해 쓰라고 하늘이 내린 것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거든 낮은 곳의 백성들을 잊지 말거라. 진이와의 우정도 소중히 여기되 옳지 못한 일에는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다른 빛을 내뿜는 두 개의 태양은 그렇게 한양의 가장 높은 곳에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권력의 정점을 향해 타오르는 붉은 태양이었고 하나는 백성을 비추려는 따스한 태양이었습니다. 두 빛은 아직 서로를 보완하는 듯 보였으나 언젠가는 충돌할 운명이었습니다. 현룡아, 만약 우리가 훗날 한 명은 높은 자리에 앉고 한 명은 땅바닥을 기는 거지가 된다면
너는 어찌하겠느냐? 18살의 초여름 연못가의 수련이 흐드러지게 핀 정자 아래에서 김진이가 툭 던진 물음이었습니다. 두 소녀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채 검술 수련을 마친 참이었습니다. 햇살이 그들의 젊은 어깨를 태웠고 바람은 땀에 젖은 도포자락을 시원하게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열룡은 진이의 땀을 닦아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너는 참으로 쓸데없는 걱정도 많구나. 내가 정승이 되면 나는 내 곁을 지키는 그림자가 될 것이고, 내가 정승이 되면 너는 내 가장 소중한 형제가 될 텐데 무엇이 걱정이냐. 설령 내가 거지가 된다 한들 내 밥상의 절반은 항상 내 몫일 거다. 진이는 그 말을 듣고 장난스럽게 현룡의 어깨를 쳤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는 묘한 욕망의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진이는 현룡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약속 잊지 마라. 우리 중 누가 먼저 출세하든 곤궁에 처한 다른 한 명을 결코 외면하지 말기로 말이야. 만약 이 맹세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괴물일 것이다. 두 소녀는 맞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우정은 세상을 지탱하는 유일한 진리였고 서로의 존재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연못의 수련은 그들의 순수한 맹세를 축복하듯 향기를 내뿜었고 잠자리들은 그 주위를 맴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두 소녀는 서책을 나누어 읽으며 성현의 도를 논했습니다. 현룡이 물었습니다. 진이야,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정치란 무엇이냐? 진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천하를 평정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겠느냐?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니 현명한 자가 채찍을 들어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 현룡은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아니다. 진이야, 정치란 채찍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다스림이 아니겠느냐? 두 청년의 생각은 달랐으나 그들은 서로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비록 가는 길은 달랐으나 목적지는 같다고 믿었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두 청년의 그림자는 마치 하나인 양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우리는 하나다. 현룡의 나직한 목소리에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풍파도 그들의 결속을 끊어낼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소녀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다 연못가 정자에서 나란히 잠들었습니다. 새벽 이슬이 그들의 옷자락을 적시고 동이 트는 하늘에는 두 마리 학이 나란히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평화는 위태로운 얼음판 위와 같았습니다. 조정에서는 권력을 독점하려는 세력들이 호시탐탐 이정승의 청렴함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정승은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아 많은 탐관오리들의 미움을 샀고 그들은 은밀히 이정승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김정승은 은밀히 그들과 손을 잡으며 가문이 새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정승의 서재에서 수상한 인물들이 모여 밀담을 나누었습니다. 이 정승만 제거하면 조정의 재물은 우리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김정승은 술잔을 기울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 형은 너무나 곧아서 스스로 무덤을 팝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입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어린 진이는 그 대화를 엿듣고 가슴이 철렁했으나 아버지를 거역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현룡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정과 가문 사이에서 진이는 이미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소녀는 여전히 같은 꿈을 꾸고 있었지만 그들의 발밑에 놓인 길은 이미 서로 다른 방향으로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찬란한 청춘의 약속은 깨지기 쉬운 옥구슬처럼 위태롭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눈을 뜨십시오. 저를 두고 어딜 가시나이까. 이열룡의 통곡이 텅 빈 대청마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정승의 갑작스러운 별세와 함께 이씨 가문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간신들이 꾸민 모함으로 이정승은 역적의 누명을 쓰고 옥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이정승이 베풀었던 은혜는 간데없고
빚쟁이들과 몰락을 비웃는 무리만이 대문을 부술 듯 두드렸습니다. 명문가 자제로서 누리던 모든 것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기와집은 빚 대신 남의 손에 넘어갔고 현룡은 병든 노모를 모시고 도성 변두리의 낡은 초가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의 생활은 참혹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샜고 겨울이면 칼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이현룡은 자신의 자존심을 깎아내어 집신을 꼬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팔았습니다. 한때 붓을 잡던 손은 거칠게 트고 갈라져 피가 맺혔고 그의 눈은 굶주림으로 인해 점점 빛을 잃어갔습니다. 현룡아, 이 비참한 꼴을 어찌하느냐. 내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노모의 눈물 섞인 한숨에 현룡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노모의 거친 손을 잡으며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참으소서. 소자가 반드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나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노모가 배고픔에 신음하다 지쳐 잠들었을 때 현룡은 어머니의 야윈 얼굴을 어루만지며 밤새도록 고뇌했습니다. 천장의 구멍으로 별빛이 새어 들어왔고 그 별들은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듯 차갑게 빛났습니다. 반면 김진희의 운명은 하늘을 찌를 듯 솟구쳤습니다. 그는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임금의 총애를 받는 핵심 관료가 되었습니다. 거리에 나설 때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고 그의 말 한마디에 생사가 오가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장원 급제의 날, 진희는 어가행렬을 따라 거리를 누비며 환호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우연히 누더기를 걸친 이현룡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현룡은 반가움에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진희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자신의 곁에 거지 행색의 옛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진희는 자신의 저택 서재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현룡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으나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다. 저 자는 이미 나와 다른 세상 사람이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오명을 쓴 자를 도와줬다가는 내 앞길에 누가 될 뿐이다. 진희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권력은 우정보다 중하다. 그는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 현룡에 대한 기억을 지워내려 애썼습니다. 마침내 김진희는 평안감사라는 막강한 직위를 제수받아 평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현룡은 용기를 내어 진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 하인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물러가시오! 어디서 산거지가 감히 우리 대감 어른을 뵙겠다고 설치는가? 현룡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나는 진희 도련님과 어릴 적부터 형제처럼 지낸 이현룡이라 하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오. 하지만 그의 간청은 몽둥이질로 돌아왔습니다. 담 너머로 진희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으나 끝내 창문을 닫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을 스스로 묻어버린 것입니다. 평양으로 떠나던 날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 환호성을 들으며 김진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친구를 기억하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과거의 약속은 지우고 싶은 수치스러운 얼룩일 뿐이었습니다. 이현룡은 굶주림에 지쳐 잠든 노모의 앙상한 손을 잡으며 독백했습니다. 진희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평양의 따뜻한 방에서 진수성찬을 즐기며 나를 한 번이라도 떠올리고 있느냐? 초가집 마당에 떨어진 낙엽들이 그의 처량한 신세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신의를 지킨 자는 가난에 짓눌리고 권력을 쫓는 자는 영화를 누리는 현실 앞에서 현룡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오직 그 약속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소자가 평양으로 가겠나이다. 진희를 만나면 반드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나이다. 굶주림에 지쳐 누워있던 노모는 아들의 소매자락을 잡고 가냘픈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가거라, 현룡아. 진희는 내 형제나 다름없던 아이다. 그 아이라면 분명 너를 외면하지 않을 게야. 가서 우리 집안을 살려다오. 이 어미가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노모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에서 마지막 남은 은비녀를 뽑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팔아 노잣돈을 만들거라. 이것은 내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으로 우리 집안의 마지막 자존심이지만 이제 내 목숨이 더 소중하구나. 은비녀는 낡고 빛이 발에 있었지만 이 가정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이열룡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으며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삿바느질로 생긴 바늘 자국이 수없이 박혀 있었고 손톱은 깨지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노모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며 혈룡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해진 도포를 기워 입고 낡은 집신 끈을 바짝 조였습니다. 괴나리 보찜 속에는 말린 떡 몇 조각과 어머니의 비녀를 판 돈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수백 리길을 걸어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험난했습니다. 한겨울의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눈보라는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길가에는 굶어 죽은 시체들이 질비했고 도적들이 횡행했습니다. 어느 날 밤 산길을 넘다가 도적떼를 만난 혈룡은 그들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이 돈 많은 건드리지 마시오. 이것은 내 가족의 목숨이 걸린 돈이오. 하지만 도적들은 비웃으며 그의 짐을 뺏으려 했습니다. 혈룡은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결국 몇 대의 몽둥이질을 맞고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그는 보찜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도적들은 그의 완강함에 기가 질려 욕설을 퍼부으며 떠나갔습니다. 혈룡은 몇 번이고 산길에서 굴러떨어지고 찬 서리를 맞으며 길바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발바닥은 물집이 터져 피로 범벅이 되었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한 주막에 들어 묵게 되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그의 비참한 몰골을 보고 동정심이 일었는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나그네,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시는지요? 혈룡은 국을 후루룩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평양에 제 목숨을 구해줄 친구가 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 친구만큼 믿을 수 없는 것도 없다오. 높은 자리에 옳은 친구는 낮은 곳에 친구를 잇는 법이지요. 혈룡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나눈 약속은 그 어떤 권력보다 무겁습니다. 주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나 그의 눈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진이를 만날 수 있다. 그 주문 같은 혼잣말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배가 고파 산나물을 뜯어먹다 배탈이 나 길가에 쓰러져도 그는 어머니의 퀭한 눈빛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도포자락은 흙먼지로 뒤덮여 거지의 몰골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김진이와 나누었던 핏빛 맹세가 여전히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그는 마침내 대동강을 바라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저 멀리 평양성의 장엄한 성벽이 보였습니다. 혈룡은 자신도 모르게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인 동시에 이제 곧 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문을 통과하는 화려한 행차들 사이에서 이열룡의 초라한 모습은 마치 웅장한 대궐 앞에 떨어진 오물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그는 성문을 지키는 포졸들의 눈초리를 피하며 김진이가 있다는 가명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비키지 못할까? 어디서 이런 상거지가 감히 가명동문 앞에 코를 들이미느냐? 평양 가명의 육중한 문 앞에서 이열룡은 수문장들의 억센 발길질에 바닥을 굴렀습니다. 나는 이 평양감사 사또와 중마고요. 제발 내일 이름석 자만이라도 전해주게. 이열룡이라네. 한양의 이열룡. 그의 간곡한 외침은 수문장들의 비웃음 섞인 조롱에 묻혔습니다. 내 놈 같은 미친놈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사또의 친구라며 찾아온다.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몽둥이질로 반신불수를 만들어주마. 한 수문장이 몽둥이를 들어 올렸고 혈룡은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가명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늙은 거지가 다가와 말린 떡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나그네, 아직도 저 문 앞을 지키고 있소?
내 평생 이 거리에서 살았지만 저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 같은 일을 거들떠본 적은 한 번도 없었소. 현룡은 떡을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나는 다르오. 저 안에 있는 이는 내 형제나 다름없는 이요. 늙은 거지는 쓸쓸히 웃으며 떠나갔습니다. 현룡은 떡을 입에 넣었으나 목이 메어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배고픔에 정신이 혼미해질 때마다 그는 어린 시절 진이와 나누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설령 내가 거지가 된다 한들 내 밥상의 절반은 항상 내 몫일 거다. 그 말 한마디가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현룡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진이가 나를 직접 본다면 결코 일이 돼하지 않을 거야. 그는 정이 많은 아이였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그의 눈앞에 나타나야만 한다. 마침내 그는 김진이가 대동강 변의 명승지 영광정에서 호화로운 잔치를 베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터에서 떠도는 소문이었습니다. 김 감사 어른께서 오늘 밤 영광정에서 평양 제1의 기생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베푸신다더군. 그 양반 부임하신 이후로 날마다 잔치지 뭐야. 우리는 세금에 허리가 위인데 말이야. 그것은 현룡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현룡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영광정의 화려한 등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대동강 물결 위로 비친 등불은 마치 천상의 궁전처럼 아름다웠으나 현룡의 마음속에는 오직 절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진이야, 내 눈을 직접 보고 물으마. 우리가 나누었던 그 뜨거웠던 약속이 이 차가운 현실 앞에서 정령 한 조각 연기처럼 사라졌는지. 그의 발걸음은 구원을 향한 행진인 동시에 인생 최대의 비극을 향해 스스로를 던지는 투신이었습니다. 영광정의 풍악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그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비켜라! 이 사악한 무리들아! 내 오늘 사또의 낮바닥을 직접 보고 이 세상에 신이라는 것이 남아있는지 물어야겠다! 이현룡은 자신을 막아세우는 수십 명의 관속과 포졸들을 뚫고 마침내 영광정의 잔치마당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화려한 가야금 소리가 멈추고 술잔을 기울이던 고관 대작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해진 도포를 걸친 거지에게 쏠렸습니다. 이현룡의 온몸은 흙먼지와 땀방울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며칠을 굶어 퀭한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 멀리 가장 높은 상석에 앉아 평양 기생들의 시중을 받으며 거드름을 피우던 평안감사 김진이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진이야! 김진이! 나다 현룡이다! 내가 어찌 나를 보고도 모른 척한단 말이냐? 이현룡의 절규가 영광정의 지붕을 때렸습니다. 김진이는 잠시 당황한 듯 술잔을 멈췄으나 이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안색을 차갑게 굳혔습니다. 그에게 이현룡의 등장은 자신의 고결한 신분과 화려한 성공에 오점을 남기는 수치스러운 과거의 재림이었습니다. 영광정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고위 관료들과 부유한 상인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평안감사와 거지의 관계가 폭로되는 것은 진이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진이의 옆에 앉아있던 한 탐관오리가 속삭였습니다. 사또! 저놈을 그냥 두시면 사또의 체면에 금이 갑니다. 김진이는 곁에 서 있던 이방에게 나직하지만 서슬퍼른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어디서 저런 미친 거지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소란을 피우는가? 당장 저놈의 입을 닥치게 하고 끌어내라! 포졸들의 몽둥이가 이현룡의 어깨와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날 때마다 이현룡은 피를 토하며 바닥을 굴렀으나 그의 시선은 끝까지 김진이의 눈을 놓지 않았습니다. 진이야! 우리가 나눈 핏빛 맹세는 어디로 갔느냐? 너와 내가 형제가 되자던 그 약속은 정령 한낱 술주정에 불과했단 말이냐? 이현룡의 호소는 김진이의 자존심을 날카롭게 긁어놓았습니다. 김진이는 오히려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잔치판의 분위기를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술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미친놈의 헛소리에 놀라지 마십시오. 저자는 내 이름을 팔아 재물을 갈취하려는 사기꾼일 뿐입니다. 잔치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일부는 김진이의 말을 믿었으나 일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한 늙은 관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사또 저 거지의 말투와 풍채를 보니 예사 사람은 아닌 듯합니다. 김진희는 그 말에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커질수록 김진희의 살이는 짙어갔습니다. 그는 이열룡을 살려두는 것이 자신의 명예에 치명적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혈룡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은 내 이름을 도용한 대역죄인이다. 당장 저놈을 결박하여 대동강 깊은 물에 던져버려라. 수중고원이 되어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하게 하라. 이 무시무시한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이열룡은 인간에 대한 마지막 신뢰가 산산조각이 나는 환청을 들었습니다. 포졸들이 그를 결박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혈룡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마지막으로 김진희를 향해 외쳤습니다. 진이야! 우리가 나눈 맹세를 어긴 자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괴물이라 했다. 너는 이제 괴물이 되었구나. 김진희는 그 말에 얼굴이 일그러졌으나 이내 냉정함을 되찾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우고 기생에게 술을 더 따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열룡은 어둠 속으로 끌려갔고 영광정에는 다시 풍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김진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꺾이지 않는 기계, 배신에 몸서리치면서도 끝까지 상대의 양심에 호소하는 저 맑은 눈망울은 분명 훗날 천하를 뒤흔들 영웅의 기운이었습니다. 옥단추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녀 역시 한때는 양반가의 규수였으나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어 몰락하며 기생으로 팔려왔습니다. 권력자들의 비정함, 세상의 냉혹함을 온몸으로 겪은 그녀는 진정한 신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분은 평범한 이가 아니다. 흙 속에 묻힌 진주가 이제 막 깨어지려 하는구나. 내가 저분을 구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정이란 것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옥단추는 김진희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틈을 타 잔치판에서 소리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열룡이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뒤를 밟았습니다. 대동강변으로 향하는 길목은 어둠과 적막만이 가득했습니다. 옥단추는 미리 준비한 자신의 비밀 수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기생으로 살며 모은 금괴와 보석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평생 모은 재산의 전부였으나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이열룡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열룡은 강가에서 밧줄에 묶인 채 사공들의 배에 실렸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그의 해진 도포를 흔들었고 멀리 영광정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는 마치 장례식의 곡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열룡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인간의 약속을 천금같이 믿은 제가 죄인입니다. 부디 저승에서는 저를 용서하소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듯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옥단춘이 어둠을 뚫고 사공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어둠 속의 달빛과도 같았습니다. 사공들은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옥단춘 아씨,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십니까? 옥단추는 사공들의 앞을 가로막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을 죽이는 자는 하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오. 내 여기 공들의 평생을 책임질 재물을 가져왔으니 이분을 내게 넘기고 감사에게는 죽였다 보고하시오.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공덕을 쌓는 것이 저 잔인한 감사의 명을 따르는 것보다 100번 나은 일이 아니겠소? 옥단춘의 간절한 눈빛과 눈앞의 보석 더미에 사공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공들 중 우두머리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단춘 아씨의 청이니 내 한번 목숨을 걸어보겠소. 하지만 감사가 알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끝장이요. 사공들은 이열룡을 묶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를 대신 강물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풍덩. 차가운 강물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영광정에서 이 소리를 기다리던 김진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내 앞길을 막던 얼룩이 지워졌구나. 하지만 배 위에서는 숨막히는 구출 작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옥단추는 사공들의 도움을 받아 기절한 이현룡을 배 밑바닥에 숨기고 어둠을 틈타 자신의 비밀 거처인 만화당으로 향했습니다. 만화당은 옥단춘이 평소 자신의 속마음을 달래던 은밀한 별채였습니다. 그녀는 이현룡을 따뜻한 온돌방에 누이고 직접 약탕기를 올렸습니다. 산삼과 녹용을 아끼지 않고 넣은 약탕의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옥단추는 밤새도록 이현룡의 상처를 돌보았습니다. 몽둥이에 맞아 멍든 어깨와 등에 약을 바르고 찢어진 발바닥을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녀는 이현룡의 상처 입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자님, 조금만 참으소서. 저 배신자의 칼날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소첩의 진심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이현룡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천장과 그 옆에서 졸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옥단추는 사흘 밤낮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의 곁을 지킨 것입니다. 현룡이 몸을 움직이자 옥단춘이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공자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이현룡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나는 분명 대동강에 수장되는 줄 알았는데. 옥단추는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현룡은 그 말을 듣고 옥단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씨, 어찌하여 나 같은 상거지를 위해 이토록 위험한 일을 자처하셨소? 나는 이제 돌아갈 집도 나를 반겨줄 친구도 없는 빈 껍데기일 뿐인데. 옥단추는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공자님은 빈 껍데기가 아닙니다. 저 사악한 감사가 갖지 못한 정예와 신혜를 품고 계신 이 나라의 유일한 보배이십니다. 소첩은 공자님의 눈 속에서 다시 떠오를 해를 보았습니다. 부디 여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붓을 드소서. 소첩이 공자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옥단추는 이현룡에게 깨끗한 비단옷을 내어주고 그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평소 아껴둔 귀한 서책들을 모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한양에 있는 이현룡의 노모에게도 몰래 수하를 보내 재물을 전달하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한 달 뒤 한양에서 온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현룡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이웃의 필체였습니다. 도련님, 어디선가 보내주신 재물 덕분에 노마님께서는 굶주림을 면하고 계십니다. 병원도 차도가 있으시니 염려 마소서. 노마님께서는 날마다 도련님의 무사귀환을 빌고 계시옵니다. 부디 건강히 계시다가 꼭 돌아오소서. 이현룡은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고 옥단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아씨, 어찌 이런 은혜를. 소생은 아씨의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소. 옥단추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으려 하지 마시고 그저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훌륭한 관리가 되어주소서. 그것이 소첩이 바라는 전부입니다. 이현룡은 옥단춘의 헌신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의 공부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여인과 굶주림 속에서도 자신을 믿어준 어머니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김진희 같은 탐관오리들의 횡포에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만화당의 밤은 깊어갔고 이현룡의 방에서는 새벽녘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진희와 나누었던 과거의 문장들을 다시 읽으며 진정한 정치가 무엇인지 고뇌했습니다. 한때는 형제였던 자가 준 상처가 오히려 그를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정금이 되었습니다. 석 달이 흐른 어느 날 옥단추는 이현룡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양에서 온 과거 공고가 적힌 방이 있었습니다. 공자님, 한 달 후에 한양에서 증광시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제 공자님께서 세상에 나가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현룡은 창밖을 바라보며 옥단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내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저 김진희가 어지럽힌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아씨의 은혜에 보답하리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약자들을 위한 의로운 싸움이 될 것이오. 이것은 이현룡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옥단추는 그의 각오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때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거지는 이제 세상을 바꿀 용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열룡이 죽은 줄로만 아는 김진희는 평양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창고를 채웠고 매일같이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김진희의 포악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백성들은 가차없이 매질을 당했고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는 자가 있으면 옥에 가두었습니다. 평양의 백성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쳤습니다. 거리에서는 김 감사가 나타나면 아이들도 울음을 그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김진희는 영광정에서 광란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요즘 평양거리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데 사실이냐? 죽은 이열룡의 귀신이 나타나 내 목을 겨눈다는 망령된 소문 말이다. 옆에 있던 형방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또, 그저 무식한 백성들이 지어낸 헛소문일 뿐입니다. 신경 쓰지 마소서. 하지만 김진희는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피를 흘리며 나타나는 이열룡의 모습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더욱 잔인하게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김진희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처형했고 이열룡과 조금이라도 닮은 거지가 나타나면 무조건 잡아들여 매질을 했습니다. 평양 가명의 옥사는 무고한 백성들로 가득 찼고 거리에는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옥단춘의 만화당도 안전지대는 아니었습니다. 김진희는 옥단춘이 예전 같지 않게 자신을 멀리하는 것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진희는 옥단춘을 불러들였습니다. 단춘아, 요즘 내가 나를 피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옥단춘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또. 소첩은 다만 몸이 좋지 않아 조용히 지낼 뿐입니다. 김진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내가 혹시라도 나를 배신한다면 그날이 내 목숨의 끝날이 될 것이다. 옥단춘은 겉으로는 담담했으나 속으로는 전율했습니다. 김진희는 자신의 수하인 형방에게 옥단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 명했습니다. 만화당 주변에는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서성거리기 시작했고 이열룡과 옥단춘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협 속에서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진희의 수하들이 갑자기 만화당의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감사 사또의 명이다. 이 집안 구석구석을 수색하라. 수상한 자를 숨겨두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다행히 그날 이열룡은 과거를 보기 위해 이미 한양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옥단춘은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나라시를 보시는 분들이 어찌 이리 무례하옵니까? 사또께서 저에게 내리신 정표들이 가득한 이곳을 더럽히신다면 내일 당장 사또께 이 수치를 고할 것입니다. 수하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감사 사또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옥단춘은 그들이 떠난 뒤에야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혈룡이 무사히 과거에 급제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이열룡의 앞에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단춘이 쥐어준 비성과 재물 덕분에 노모는 기력을 회복했고 혈룡 역시 만화당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과거에 임했습니다. 대과의 날 이열룡은 낡았지만 정갈한 도포를 입고 시험장에 들었습니다. 시제가 발표되자마자 그의 붓은 종이 위를 거침없이 가로질렀습니다. 붕우유신의 도리와 무너진 민생을 바로잡는 법. 그것은 이열룡이 자신의 온몸으로 겪어낸 고통의 기록이자 백성들의 피눈물을 닦아내기 위한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는 김진희와의 과거를 떠올리며 썼습니다. 한때 형제였으나 권력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된 자의 이야기, 신의를 저버린 자가 어떻게 백성을 괴롭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정치란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논했습니다. 그의 글에는 한 글자 한 글자마다 피와 눈물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험관들은 그의 글을 읽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문장이 아니라 하늘의 호통이로다. 이런 글을 쓴 자는
필시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일 것이다. 당장 장원으로 뽑아야 하오. 이런 인재를 놓친다면 나라의 손실이오. 이 차를 당장 불러라. 내 이토록 서슬퍼른 문장을 본 적이 없다. 임금은 이현룡의 답안지를 보고 직접 그를 대궐로 호출했습니다. 이현룡은 전하 앞에 엎드려 평양에서 겪은 모든 일을 고백했습니다. 김진희의 배신, 대동강의 살인 명령, 그리고 기생 옥단춘의 목숨을 건 구원. 임금은 용상을 치며 분노했습니다. 내 치세 아래 저토록 비정한 괴물이 있었단 말이냐? 이현룡, 너를 평안도 암행어사로 제수하노니 가서 저 배신자의 목을 치고 백성을 구하라. 김진희가 저지른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어 이 땅의 정의를 세워라. 이현룡의 품 안으로 노쇠 마패가 건네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그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관복을 하사받았지만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깊숙이 숨겼습니다. 대신 그는 예전에 입었던, 아니 그보다 더 비루한 누더기 옷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번뜩이는 암행어사의 그것이었으나 겉모습은 다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 거지였습니다. 진이야, 기다려라. 내가 너의 오만함을 무너뜨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마. 내가 버린 그 거지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서 정의의 칼을 내리치리라. 역졸들을 거느리고 평양으로 향하는 이현룡의 발걸음에는 이제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복수의 칼날이 아니라 정의의 햇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양성에 다다른 이현룡은 역졸들을 성 밖에 매복시킨 뒤 홀로 거지 행색을 하고 옥단춘의 집인 만화당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검댕을 칠했고 일부러 다리를 절며 비참함을 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진희에게 찢겼던 우정을 대신해 옥단춘이 보여준 그 지고지순한 사랑이 권력 앞에서도 변치 않을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신이란 무엇인지, 인간의 마음은 어디까지 고귀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화당의 대문 앞에 선 이현룡은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옥단춘 아씨. 이 불쌍한 혈룡이가 다시 돌아왔소. 한양 가서 장원 급제는커녕 노잣돈만 날리고 다시 거지가 되어 돌아왔단 말이오. 그의 외침에 만화당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옥단춘은 맨발로 뛰어나와 이현룡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참혹한 몰골로 돌아온 이현룡을 본 옥단춘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이현룡은 짐짓 비굴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시험했습니다. 아씨, 나를 살려준 은혜를 갚기는커녕 다시 짐이 되어 돌아왔소. 이제 나를 원망하고 쫓아내도 달게 받겠소. 아씨께서 베푸신 그 많은 재물을 다 날리고 과거에도 낙방하여 이 꼴로 돌아왔으니 나는 정녕 쓸모없는 인간이오. 하지만 옥단춘은 망설임 없이 이현룡의 더러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공자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낙방이 대수며 거지가 대수입니까? 공자님이 살아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하늘에 감사합니다. 제 재산은 아직 넉넉하니 우리 평생 함께 살면 그만입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어 따뜻한 밥부터 드십시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실망감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현룡이라는 사람 자체를 향한 숭고한 애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옥단춘은 현룡을 안으로 이끌며 말했습니다. 공자님, 과거 따위는 다시 보시면 됩니다. 소첩이 공자님을 평생 모시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공자님의 관직이나 재물 때문이 아니라 공자님의 그 곧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공자님을 알아주지 못해도 소첩만큼은 공자님의 진가를 압니다. 이현룡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정한 신인은 비단 옷을 입은 정승의 집이 아니라 이것 기생의 품에 있었구나. 김진희는 나를 버렸으나 이 여인은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구나. 이현룡은 옥단춘의 진심을 확인한 뒤 그녀에게만 살며시 자신의 정체를 비췄습니다. 그는 방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씨, 이제 눈물을 닦으시오. 소생은 이제 예전의 거지가 아닙니다. 그는 품 안에서 번쩍이는 마패를 슬쩍 보여주었습니다. 옥단춘은 경악하며 입을 막았고 이현룡은 단호한 어조로 이었습니다. 오늘 연광정에서 김진희의 생일잔치가 열린다고 들었소. 내가 그곳에 가서 이 모든 악행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니
아씨는 기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오. 오랜 세월 기다려주신 아씨의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갚겠소. 옥단추는 전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열룡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공자님, 조심하소서. 김진이는 포악하기 그지없는 자이니 혹시라도 공자님께 해라도 끼칠까 두렵습니다. 이열룡은 그녀의 손을 다독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아씨, 이제 천명은 저 배신자가 아니라 이현룡에게 있소. 하늘이 내게 이 마패를 쥐어준 것은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오. 이열룡은 다시거지 가면을 쓰고 영광정으로 향했습니다. 영광정에서는 김진희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대한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김진희는 탐관 오리들과 어울려 백성들의 고열로 빚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평양의 기생들이 둘러앉아 시중을 들고 있었고 산의 진미가 끝없이 차려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본관의 30번째 생일이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건승을 빌며 우리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바라오. 김진희가 술잔을 높이 들자 주변의 탐관 오리들이 일제히 화답했습니다. 사또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바로 그때 영광정의 문이 벌컥 열리며 누더기를 걸친 거지 하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이열룡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술에 취한 척 흔들거리며 잔치판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진희는 그 모습을 보고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저 망할 귀신이 또 나타났구나. 내가 분명 대동강에 수장시켰거늘 어찌 다시 나타난 것이냐. 당장 저놈을 잡아 죽여라. 포졸들이 일제히 이열룡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열룡은 비틀거리면서도 김진희를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이야, 그리 놀라지 마라. 나는 귀신이 아니라 너희 옛 친구 현룡이로다. 김진희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하지만 이열룡은 포졸들이 다가오는 것도 개의치 않고 김진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구걸하는 자의 비굴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서리처럼 차가운 심판자의 눈빛만이 빛났습니다. 기억하느냐, 진이야. 우리가 연못가에서 나는 그 약속을 맹세를 어긴 자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괴물이라 했지. 김진희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의 탐관 오리들도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열룡은 김진희 앞까지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거지는 거지로구나. 감사 사또님, 이놈을 당장. 하지만 이열룡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에서는 검댕이 닦여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하늘을 우러러 한 편의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금잔의 맛 좋은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반의 진귀한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로다. 촛불 아래 눈물 떨어지니 백성이 눈물인가. 노랫소리 하늘에 닿으니 원망소리 높았더라. 시가 끝나자마자 이열룡은 품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마패는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고 그 빛은 마치 천둥처럼 영광정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암행, 사출주야. 그의 외침이 영광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방에서 역졸들이 일제히 들이닥치며 평양 가명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진희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다 이열룡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현룡아, 나를 살려다오. 우리가 나눈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이열룡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정? 내가 감히 그 말을 입에 담는가? 내가 나를 대동강에 던졌을 때 우정은 이미 죽었노라. 오늘 내가 심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악이다. 너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백성들의 이름으로 나 이열룡이 내게 천벌을 내리노라. 역졸들이 김진희를 결박했습니다. 김진희는 발버둥 치며 외쳤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평안감사인데 어찌 이런 수모를. 내가 감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저지른 죄악을 낱낱이 고하라. 이열룡의 호통에 김진희는 떨며 자신의 죄상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거둬들인 부당한 세금, 뇌물로 받은 재물, 무고한 백성을 옥에 가둔 죄, 그리고 친구를 배신하고 살해하려 한 죄까지. 영광정에 모인 모든 이들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김진희의 횡포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공기는 비로소 맑아졌습니다. 김진희는 자신의 죄상을 낱낱이 자백한 뒤 봉고파 직당했고 한양으로 압송되어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그가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졌고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무고한 백성들은 모두 풀려났습니다.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암행어사 이현룡의 이름을 연호하며 춤을 췄습니다. 만세! 이여사 만세! 수탈당했던 곡식들은 다시 주인을 찾아갔고 평양의 저작거리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현룡은 가명에 임시로 머물며 김진희가 저질러 놓은 악정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이현룡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관복을 갖춰 입고 정식으로 옥단춘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만화당의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누더기가 아닌 찬란한 어사복을 입은 이현룡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옥단춘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 소생이 아씨의 해안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아씨를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여 소생의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아씨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소생은 평생 아씨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옥단춘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공자님, 소첩은 그저 공자님께서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인의 자리는 소첩이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현룡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씨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소. 아씨의 보은이 나를 살렸고 나의 정의가 아씨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오. 이것은 하늘이 정한 인연이오. 이현룡은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께 이 모든 사연을 보고했습니다. 임금은 옥단춘의 충절에 감탄하여 그녀에게 정경부인의 첩지를 내렸습니다. 이현룡은 옥단춘을 정실부인으로 맞이했고 노모 또한 옥단춘의 희생을 전해 듣고 그녀를 친딸처럼 아끼며 한 집안에서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이현룡은 훗날 우의정의 자리에 올라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탐과 놀이들을 엄히 다스렸고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의 가문은 다시 한양에 으뜸가는 명문가로 우뚝 섰으나 이현룡은 절대 권력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대동강변에서 겪었던 그 고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해진 이현룡과 옥단춘은 다시 평양의 영광정을 찾았습니다. 대동강 물결은 예전처럼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 그때 대동강 물속으로 던져지던 그 순간이 기억나시는지요? 옥단춘의 물음에 이현룡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찌 있겠소. 그때 내가 얻은 것은 목숨뿐 아니라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당신의 마음이었소. 김진희는 권력을 택하고 신의를 버렸으나 당신은 신의를 택하고 모든 것을 걸었소. 그 선택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소. 옥단춘은 이현룡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감, 신이란 무엇이옵니까? 이현룡은 대동강 물결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칼날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신의가 아니겠소. 권력도 재물도 심지어 죽음도 꺾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오. 대동강 물 위로 두 마리 백로가 나란히 날아올랐습니다. 한때 핏빛 맹세로 엮였다가 배신의 칼날에 찢어졌던 두 소년의 운명은 이제 한 마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다른 한 마리는 햇살을 받아 빛나는 두 개의 길로 영영 갈라졌습니다. 신의를 저버린 김진희의 이름은 탐과 놀이의 대명사가 되어 역사의 치욕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배신을 이겨낸 우정과 목숨을 건 보은의 이야기는 대동강 물결을 타고 영원히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영광정 난간에 기대선 두 노인의 그림자는 석양빛에 길게 늘어져 하나가 되었습니다. 핏빛 맹세로 시작되어 비극의 강물에 던져졌던 운명은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통해 가장 고결한 연꽃으로 피어나며 찬란한 막을 내렸습니다. 강물은 대답 없이 천년을 흘러온 것처럼 묵묵히 흘러갔습니다. 그 물결 위로 연꽃 한 송이가 떠내려갔고 그것은 마치 두 영혼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하늘의 축복처럼 아름답게 빛났습니다.